통화 시스템의 기본은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 공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원 통화를 늘리면 대출이 늘어나면서 예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통화량은 예금과 현금입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면 현금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예금이 통화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유로마켓에서는 지급준비금이 없습니다. 예금을 전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급준비율이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만큼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필요지급준비금 필요지준이라고 합니다. 필요지준이 들어가면서 통화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필요지준을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필요지준을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준으로 필요지준을 정산합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받으면 지급준비율만큼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하고 이것을 필요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필요지준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1조 예금을 받고 지급준비율이 7%라면 1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700억과 9,300억입니다. 700억을 필요지준이라고 하고 9,300억을 초과지준이라고 합니다. 초과지준이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EBS 다큐프라임으로 설명하면 지급준비율을 5%라고 하고 중앙은행이 5천을 공급하면 5천의 5%인 250을 필요지준이라고 합니다. 5천의 95%인 4,750을 초과지준이라고 합니다. 대출의 재원은 초과지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해보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금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예금을 수신하면 무조건 지급준비율만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 재형저축은 지급준비율이 제로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는 지급준비율이 2%입니다. 기타 예금은 7%입니다. 보통 예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되기 때문에 높은 지급준비율을 적용하고 정기예금은 만기에 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지급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는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1조 예금을 수신하고 3%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는데 1조를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맡기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은행들은 필요지준만큼만 한국은행 계좌에 맡기고 초과지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곳이 바로 콜시장입니다. 은행들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조달하는 돈을 콜머니라고 하고 빌려주는 돈을 콜론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 바로 이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기준금리와 콜금리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콜시장은 은행들의 초과지준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콜론이 콜머니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콜론 공급이 많으면 금리는 급락할 것입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콜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콜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입니다. 만약 콜금리가 2.5%가 되었다고 해보죠. 이때 은행들은 콜시장을 통하면 연 2.5%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맡기면 3%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금조정예금을 통해서 기준금리에서 50bp를 뺀 3%에서 무제한으로 예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콜금리가 5%가 되면 은행들은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자금조정 대출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5%보다 50bp 높은 4%에서 무제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코리도 코러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